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아무래도 좀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2월 달에 주로 많이 해왔죠. 대안을 갖고 마련을 해왔었는데 여러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는 글로벌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최근에 말씀을 드렸지만 1925년에 딱 100년 전에 무솔리니가 집권해서 파시즘의 시대를 열었는데 지금이 100년 만에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하겠다는 이런 내용들이 무솔리니 정책, 히틀러 정책하고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도 다음에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정부 조직 개편이나 효율성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정부 효율부를 맞춰 갖고서 1조 달러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 예산이 7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7조 달러가 안 되는데 1조 달러를 삭감하는데 이미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지네 성과가 났다고 뻥치고 있습니다. 그 뻥치는 내용이 뭐냐면 현재까지 550억 달러 삭감했고 그런데 인력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인력을 무진장 감축한다고 하는데 지금 302만 명이 연방 공무원인데 평균 연봉 9만 달러 모두 해고해도 1조 달러는커녕 2,700억 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거짓말을 쉽게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진리는 뭐 그런 거죠. 그럼 다른 예산에서 뭐가 감축시킬 게 있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의료보험이잖아요. 이런 거 사회보장 방위비 이자비 이거 줄일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경직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나 정부 예산을 지금까지 이랬잖아요. 관세를 많이 걷어서 쓴다고 했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요거 갖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삭감 가능한 금액을 보면은 제한군인 의료보험 요거 굉장히 하기 쉽니다. 미국은 계속 전쟁을 해갔고요. 근데 똑같은 일이 100년 전에도 독일에도 있었고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한 사람들 그 재향군인들이 연금을 삭감안에 많이 하고서 그 쌩 난리를 쳤어요. 그 당시에도. 그리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무려 여기서 1190억 달러를 깎겠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하겠나? 보건원, 학자금 보조 뭐 이런 거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찌 됐건 워싱턴 지역에서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대충 한 400, 500건 정도 월간 되다가 1,780건에서 약 한 1,200명 정도 자른 것 같긴 합니다. 거기는 공무원이 계약직이니까 어찌 됐건 이 미국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흔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똑같이 이제 미국은 내부적인 이런 그 구조조정들을 하고 있는데 스페인의 성공 사례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데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2018년 6월에 그 사회주의 노동당 약 중도 좌파에 해당하면서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이전 상황이 지금 한국이랑 똑같았습니다. 2018년에 스페인은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부패 스캔들, 그다음에 카탈루나라고 얘들 뭐 나라를 분리 독립한다고 하면서 근데 스페인이 하도 엉망이라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만 개판 5분 전이고 한국과 유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극단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그나마 이 사람이 중도니까 괜찮겠다라고 밀었는데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양한 정당과 연합을 했거든요. 연합을 해갖고 아주 극단적인 걸 빼버리고 지금 엊그저께 끝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인 것을 배제하고 중도 개혁 논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모아갖고 굉장히 성공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보면 이때가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서 굉장히 마이너스 4입니다.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거는 뭐 베이스 이펙트고요. 2012년에 또 재정위기가 나와서 그 피그 국가라고 들어보셨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요 나라들이 다 맛이 갔다는 오랜만에 아마 여러분 들어보죠. 이렇게 어려웠는데 그 이후에 한 2, 3% 성장했고 코로나는 뭐 당연히 안 좋았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견조하게 한 3%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정책이
이 유럽은 지금 재정 건전성, 우리 과거에 재정 준칙 얘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 항상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서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GDP 대비 120%면서 스페인이 자금 조달 못했다,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 중도 좌파 정당이 중도 우파의 재무장관을 뽑았던 거죠. 재무장관을 뽑아갖고 일단 쓸데없는 거 다 없애버리고 경제 활성화, 불평등 해소 딱 두 가지만 놓고 했고, 얘들이 지금 우리로 따지면 배달의 민족법 같은 거겠죠. 라이더법을 해서 라이더들한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하면서 여기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게 또 우리랑 관심이 많은 게, 중소기업이 스페인도 고용의 70% 차지하는데 45억 유로 정도를 중소기업, 150만 개의 중소기업에 디지털 전환에 지원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AI 전환 뭐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워낙 후진 나라가 좀 그렇잖아요. 앉으면 맨날 와인이나 처먹고 뭐 축구나 보고 막 이렇게 사는데, 편하게 그냥 대충 놀고 살던 애들한테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걸 살고 다 우리 하겠다는 얘기를, 그 의원님들 간담회하는 내용에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얘가 실현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스페인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서비스업이고 관광 국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국회의원 관두시면 스페인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 피곤하잖아요. 일찍 나온 거 때려치고 스페인 한번 놀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는 한번 놀러 가지를 못했어. 지금 그만둔 지 내가 7개월이 됐는데, 아 참네. 경제는 민주당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김태현 대표님 저 책임지세요. 그래서 지표를 보면은 얼마나 좋아졌느냐면, 실업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안정되고 외국인들 투자도 늘고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되고 재정 지출은 이제 GDP 대비 연간 재정 적출도 이렇게 안 좋았다가 어느 정도 예측하는, 얘네들 3%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3% 선을 대충 맞춰가고 있고, 정부 부채도 여기 120까지 갔다가 102 정도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물론 뭐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죠? 분모, 물가가 이때 이렇게 많이 올라가 갖고 분모가 커져서 비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 됐건 이렇게 되면 국가의 안정성이 여기서 보시면은 2014년 15년 수준까지 맞춰졌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사례를 지금 2월 달에 몇 나라를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강력하게 한 게 아르헨티나 밀레이, 전기톱 들고 있는 놈, 그 2월 첫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전기톱. 요즘 뭐 일론 머스크도 전기톱 들더라고요. 약간 다들 뭐 목공하려고 하는. 독일 선거가 이번 일요일 날 끝났는데요.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 나왔던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일맥상통하는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고, 우리 민주당도 그 성장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걸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달 1월 달에 여론조사인데 어디다 투자를 늘려야 되냐 독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교육이 가장 안 돼 있다는 거죠. 교육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 보건, 국내 한번 이건 치안입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서 지금 독일의 어떤 논쟁 중에서 이민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치안, 또 이제 국방. 그런데 그동안에 독일이 가졌던 가치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줄이자기보다도 현재 수준 유지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를 유지하고 이 독일의 교육에 디지털 교육이나 이런 데로 가자라는 거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선거 결과로 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2주 전에 안병욱 박사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결국은 독일이 재정 건전성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데 투자를 위해서 부채 증가를 허용해야 된다가 얘들이 46% 현행 유지, 그러니까 재정을 균형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럼 균형 재정을 폐지하는 사람들도 꽤 되고요. 잘 모름.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50% 이상은 독일도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균형 재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수 정부나 독일 국민이나 스페인, 지금 앞에서 보셨지만 생각들은 비슷해요. 그러나 스페인이나 독일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들은 독일의 역사에서 놓고 보면은 1921년부터 25년 4년 사이에 3년간 그 물가가 1조 % 올랐잖아요.
101조% 올랐다고요. 예, 그래서 그 니아가로 빵 사러 가면서 니아 거를 가고, 예, 그래서 재밌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가게 가서 술을 시켰는데 10병을 시킨 다음에 5병을 먹고 5병을 반품했는데 그 사이 술값이 올라갔고 술값이 올라서 그냥 왔다더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고. 인프레가 오게 되면 지금 아프리카 어디서 짐바브웨는 10년 전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학자금 대신에 염소로 받아서 운동장에서 염소를 키우고 막 이런 일들인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국가 전체적인 정서로 잡혀 있는 나라고 우리는 아닌데, 어찌 됐건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번에 보신 게 이제 1월 거 봤는데 2월에도 요대로 오다가요.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도에서 3인당, 기민당 이렇게 하는데, 기자부터 붙으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는 오른쪽이고 사자가 붙은 거는 왼쪽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얘들이 잡았었는데 얘들은 3인당이고 저쪽은 기민당, 기민련이라고 하죠. 2개 했으니까 기민련. 그래서 기민 하여간, 그래서 이쪽 좀 더 우파 쪽으로 와서 이 사람들 28.5, 그 다음에 이 대한정당, 얘 AFD라고 하는 나치 정당 20, 그 다음에 여기 3인당, 녹색당, 완전 레프트 뭐 이런 애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정을 하는데 누구도 과반이 안 되니까 얘네는 절대 안 된다는 정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 이걸 얘네랑은 대화도 안 되고 기본도 안 된 적이다. 이건 뭐 나는 당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력 뭐 이런 말도 말하면 극우 세력이 맞지 않을까 그러는데, 하여간 이쪽 사람 완전히 배제하면 여기 한 3개 합쳐야지만 30% 50%를 넘으니까 이 연정을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데서 똑같은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중국 전문가인 전병서 소장님 오셨지만은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하나도 못 잡아낸 게 이거예요. 지난주에요, 심포지엄에서 그동안은 공동부유라고 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분배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장 중심으로 선불원으로 갔더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정권이 불안정하다라는 정무적 차원에서도 공동부유, 그 이전에는 후진타오 시절에는 조화사회 뭐 이런 용어들을 쭉 쓰면서 어찌됐건 사회주의 국가니까 분배를 이야기했었는데, 요 말인 거예요. 선부가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바란다라는 요 말입니다. 선부론 다시 흑묘백묘 되는데 질러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부유를 사라지는 이 얘기는 중국도 더 강력한 성장 정책을 갈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알리바바의 마윈도 이번에 사라졌다가 정권에 뭐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놈이 정권의 비판적인 말건 좀 보듬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가 오늘도 큰 주제인데, 요즘 중국 사람들한테 변화가 이거죠. AI 응용 기술. 우리 당이 지금 주장하는 게 AI 원천 기술 응용 기술을 만약 AI 응용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중국 산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의 자신감이라는 거죠. 야, 우리도 할 수 있네. 미국만 하는 줄 알았더니 중국 사람들도 미국이 지금 계속 때렸잖아요. 트럼프 1기 때부터 보면은 거의 10년을 두들겨 맞았는데 그래도 많이 죽어 있을 텐데 자신감. 그리고 우리가 딥시크가 있음으로 인해 갖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환경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이 주식 사는 겁니다. 뭐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도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딥시크 나온 다음에 중국은 올라가고 미국은 옆으로 가면서 자신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나라들이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이데올로기들을 암암리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바꿔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걸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제가 뉴스 보면서 레포트들 보면서 봤더니 딴 나라도 동일하더라고요. 숫자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도 실용요선 간다
국가로 하는 게 세계적인 차원하고 함께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뒤에 이제 외부 인사는 우리 전병서 소장님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IT 애널리스트이십니다. 그래갖고서 뭐 굉장히 많이 경험도 많으시고 한국의 디지털 발전을 처음부터 분석하시면서 오셨고 중간에 이제 중국 유학하셔갖고서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중국에서 박사를 따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을 다니다가 중국 간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제 선임이세요. 지난주에 한 고태봉은 제가 뽑아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의 최고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는 민주당, 강의는 대우증권 뭐 이렇게. 박수를 한 내리는 거만. 예, 전병서라고 합니다. 제가 자료는 뭐 150페이지 만들었는데요. 뭐 실력이 없으면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요약하면요. 첫 번째 딥시크 한국어 뭐 할래? 20조짜리 여의도에서 자선 운용사는 사장이 만든 AI가 딥시크입니다. 한국 20조 운용하는 회사 천지빛깔이죠.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HBM 레버리지 걸어서 엔비디아 칩 구해줘야 됩니다. 큰 데이터 센터가 2,000개를 못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목줄 끊을 수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마음 독하게 먹고 HBM 공급하지 않는다 하는 순간에 엔비디아 주가 폭락합니다. 근데 기업이 얘기하기는 어렵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한테 진짜 급한 거는 GPU 칩이다. 이거 어떻게 할래? 정부가 정치가 이제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미국이 지금 그런 거 하잖아요. 중국 가지 말라고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엔비디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 중국이 해줬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GPU를 정부와 정치가 확보해줘야 된다. 두 번째 미중 전쟁 이거 어떻게 갈 거냐? 저는 미국에 대한 기대도 트럼프에 대한 공포도 낮춰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싸움을 하고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인질이 세 명이 중국에 잡혔습니다. 1번이 테슬라, 2번이 애플, 3번이 월마트입니다. 이걸 제재하는 순간에 미국은 슈퍼마켓에서 60%가 비고 이게 나스닥이 대폭락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은요. 저는 지금 무역 전쟁은 이건 쇼고요. 자원 전쟁, 금융 전쟁이다. 그래서 지금은 빌드업을 하는 과정 결론은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중국은 뭘 하냐고 그러는데 8가지를 준비해 놨는데요. 트럼프하고 싸워봤다는 것이 중국의 엄청난 경쟁력입니다. AI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데이터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추론을 하는 건데 중국은 8년 전의 경험을 가지고서 AI를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이 씨알이 잘 맥히는 이유는 바로 그거고요. 방금 공성욱 의원 얘기하셨지만 중국 주가가 연초부터 폭등하고 있고요. 이거 왜 이러냐 하는 것은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의 재정금융정책입니다. 금년에 5% 하겠다. 이게 지금 이거 왜 누가 그랬냐 그러면 이건 트럼프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번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미 수출 0이 될 것을 가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물량 공세가 준비되어 있고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들이 머스트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윈부터 17개 기업을 불렀는데요. 딱 2개 기업만 농업하는 회사고 나머지 15개는 전부 빅데이터 AI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하려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요. 저는 미중의 결핍을 공격하면 됩니다. 미국이 절절히 원하고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갖고 있으면 되는데 천행으로 우리가 그걸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미국은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공장이 없고요. 중국은 공장은 세계 최대로 많고 지금도 짓고 있지만 기술이 없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떼돈 벌었는데요. 미국이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데 전 세계 탑5 장비 회사들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사상 최대였습니다. 왜?
전 세계 반도체 공장 44개 짓고 있는데 22개가 중국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에서 저는 한국의 수명은 언제 끝나냐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명과 한국 외교 수명 같이 간다. 중국이 우리를 캐치업하거나 미국이 우리 기술 뺏는 순간에 한국은 개털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마지막 전쟁은 금융전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돈 땡기면 되는데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삽니까?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 삽니까? 지금 한번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네이버 금융 들어가셔서 삼성전자 쳐보시면 외국인 지분 50%, 하이닉스 55% 뭐 이렇습니다. 삼성이 40조 벌면 20조는 외국인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서 우리 기술, 반도체, 뭐 핸드폰, 모든 기술, 철강화, 조선 기술 이거 일본, 미국에서 온 거죠. 우리가 개발한 거 아닙니다. 근데 반도체가 한국에 왔다고 해서 일본이 미국이 징징거리고 애통해 하나요? 아닙니다. 돈을 일하게 하는 거죠. 미중의 전쟁 과정에서 금융은요, 살아온 삶의 흔적으로 돈 먹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당했던 92년 이후에 외국인한테 뜯긴 돈 이번에 벌 수 있는 찬스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의 그 금융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번에 시간의 무기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저는 2년짜리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 져버리면 레임덕이 그냥 오는 거죠. 트럼프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인선도 하고 정책도 하냐는 것은 초일게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설프게 지금 다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여론들이 미국 가가지고 공장 지어서 물건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팔다가 그래 공장 짓다가 정권밖에 못 가려요.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우리가 거기다 250억 불 갖다 퍼붓고 난 다음번에 지금 됐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냐? 정권 바뀌었더니 이거 아닌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반도체는 24시간 365일 일해야 되는 산업인데 거기서 8만 2천 달러 나라에서 상교대 할까요? 돈 못 법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미중의 전쟁이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결국은 중국을 브로킹했을 때 미국은 월마트를 채우려고 하면 60%는 반드시 어디선가 채워야 되는데 그건 역시나 중국이 만든 겁니다. 어디로 가냐? 베트남이 막히고 한국이 막히고 멕시코, 캐나다가 막히면 결국은 아세안입니다. 아세안의 마켓이 굉장히 커지는데 아세안 마켓에 한국이 엄청난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우리가 품었다고 생각해요. 다문화 과정입니다. 앞으로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뭐 이쪽이 뜬다고 하면 그 나라 말을 네이티브로 할 수 있고 그 나라 문화에 전혀 이질감이 없고 거기 가서 외갓집에 가봤다가 온 그런 이제 인재들이 지금 19만 명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이 40만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추세라면 뭐 100만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 인력들이 결국은 아세안을 한국이 공격하고 싶어도 영어로 씨알도 안 먹힙니다. 한국어 택도 없죠. 근데 베트남어를 베트남 국민처럼 할 수 있는 인재, 한국어 할 수 있고 영어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지금 한국에서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케어하냐는 것이 아마 미중의 궁극적인 전쟁에서 한국이 아세안 마켓을 중국에서 공장 뺐다 잃었다는 것을 다 벌충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마쳐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잠깐 그 데이터를 한번 몇 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T 대통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테리프 트레이드 테리토리인데 트럼프가 땅을 그렇게 지금 탐냅니다. 가자지구 뭐 파나마부터 시작해서 왜 그러냐? 4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부동산 업자입니다. 부동산 업자의 눈으로 보면 전부 부동산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모든 동맹들을 아마 펜스 시터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울타리에 앉아가지고 눈치만 보는 것이죠. 저게. 그래서 저는 지금 미중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했을 때 지금 트럼프는 없고 시진핑하고 푸틴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경험하고 책사입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대중정책, 대미정책에서 한국이 실수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지만 딱 하나를 보면 대통령 당선되시기 전에 미국 한번 가본 적이 있냐? 중국 한번 가본 적이 있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진핑은 대통령 되기 전에, 주석 되기 전에 미국 가봤을까요? 한 번도 안 가봤을 것 같지만 5번 가봤습니다. 38년 동안 시진핑은 9번 미국 가봤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미국하고 12년 동안 정상회담하는 과정에서 그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이디어 짜고 이거 준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왕후닝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3대에 걸쳐서 책사를 했습니다. 30년 동안요. 이게 중국의 무서운 점인데 뛰어난 제골공명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푸틴 이번에 보면은 아주 당당하게 임하는데 푸틴 미국 대통령들하고 회담한 게 24년입니다. 지금 트럼프 측들 이번에 가가지고 유럽 가서 벤츠 사고 크게 쳤고 이번에 루비오 뭐 다 내줬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다 이제 초짜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요게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힘쓰는 장비는 많은데 제갈공명 책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은 맞아본 게 힘이라고 이게 지금 AI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김태현 의원 말씀하셨지만 딥시계 얘기를 뭐 많이 하게 되는데 요 오른쪽 클릭 한번 해봐 주실래요? 오른쪽에 그 한번 클릭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게 이제 춤추는 저 로봇을 만든 같은 회사 유니트리가 만든 로봇입니다. (40km) 군인들 완전 군장은 아니지만 엔간한 군장하고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여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로봇계 위에다가 이제 기관단총을 달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버전 2가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건요. 지금 아마 의원님들 행사 가시면은 항상 보좌관님 써주신 이제 주머니 찾아가지고 이제 꺼내서 읽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없앤 게 나왔습니다.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저 친구가 지금 한 게 뭐냐 그러면 안경입니다. 안경으로 이제 다 보는 거죠. 그리고 페이지 어떻게 넘기냐? 여기 있는 반지 갖고 돌리면 페이지가 자동으로 여기서 넘어옵니다. 앞으로 그림은 결국은요. 이제 이런 거죠. 뭐. 안경하고 핸드폰이 이게 없어지는 시대. 이거 중국이 만든 건데 지금 이거 얼마냐? 2,500엔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있으면 이제 어디 가서 기념사, 행사, 축사하실 때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거 안경 다시 고쳐 쓰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거 중국이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이 87년생이 한 건데요. 지금 보신 이거 유니트리의 회장이 사장이 35살입니다. 그리고 그 난리가 난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이 40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뭐 강원도 정말 한참 산골에 있는 거기서 수학 천재가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냐고 그랬을 때 생성형 AI의 특허 74%가 미국이고요. 우리는 뭐 관심도 없지만 미국이 작년에 63개
AI 모델, 거대 모델이고요. 중국이 45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딥시크가 난리라고 하는데 딥시크는요, 중국에서 랭킹의 맨 막내 12번째입니다. 딥시크보다 더 큰 놈, 센 놈이 11놈이나 더 있습니다. 11놈이 됐으면 얘들은 어느 정도 하냐? 안 보여줘서 그렇지 이거 골치 아프고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확산되냐, 응용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중국에 지금 가입자 수가 5억 명 넘어가는 사이트가 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장착하는 순간에 바로 AI는 전 국민으로 바로 보급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면은 전 세계의 전략산업 10개 중에서 7개에서 1등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이런 거 했다고 그러면 조작이다, 뭐 중국이 베꼈는데 그런데 미국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냐를 결국 놓고 보면요. 저는 7가지 S다. S자 들어가는 거 7가지 때문인데 이 7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3가지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부입니다. 첫 번째, 스타디. 그다음 두 번째, 보조금, 서브시디 어떻게 줘야 되냐, 이렇게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과학인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요, 지금 의원님들 공부하시지만 중국은 당 서열 1번부터 25번까지가 45일에 한 번씩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결석이 없어요. 얼마를 했냐? 이 179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를 했냐 그러면 2002년부터 했습니다. 이거는 출장도 안 됩니다. 뭘 공부를 하냐? 이런 걸 공부를 해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매체융합, 블록체인, 양자기술, 지적권 보험, 탄소 중립, 생물안전. 이거 공부만 하냐? 아닙니다. 공부하고 나서 2달 뒤에 반드시 정책으로 나옵니다. 알고 하는 정책하고 모르고 하는 정책의 차이입니다. 그다음 이게요, 중국은 15년 전에 7개 첨단 산업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정책 일관성. 드라마는 이건데 어떻게 중국이 전기차에서 세계 1등을 했냐? 여기에 답은요, 이게 과기부 장관들의 임기인데요. 우리는 26년 동안 18명 바꿨습니다. 중국은 5명 바꿨는데 그중에서 세 번째 장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과기부 장관을 했는데 이 시기는 후진타오하고 시진핑이 정권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과기부 장관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왕강이라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중국의 전기차를 만든 사람인데 독일에서 박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폭스바겐이 그 사람 논문을 활용해서 만든 차가 3천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독일의 탑5 이제 자동차 공학자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중국이 스카우트해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딱 봐서는 답을 정확히 주신 겁니다. 우리 석유 자동차 안 된다. 미국하고 독일이 안 하는 거 해야 된다. 전기차. 그걸 10년 동안 정책 전혀 안 바꾸고 10년 동안 온 결과가 어떻게 되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전기차의 75%가 중국입니다. 테슬라보다도 비아디가 이미 더 커졌습니다. 두 번째 S는요, 서브시디입니다. 지금 전기차 어떻게 1등 했냐고 그러면요, 전기차 중국 보조금 2,300억 불 줬습니다. 미국이 527억 불 반도체 역사상 제일 많이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에 거의 3.5배 되는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거 줬더니 결과가 바로 세계 시장 75%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이 다른 건데요. 미국하고 중국의 큰 차이는 중국도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미친 소리냐 이러시겠지만 아까 홍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세계에서요 시가총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자본시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세계에서 2등입니다. 우리 10배입니다. 중국을 사회주의라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주의인데 무슨 자본주의나 스테이트 캐피탈. 그래서 반도체는요 중국은 양산이 아니라 기술이 목적이고요 적자가 아니라 제품이 목적입니다. 지금 OLED 공장에 세계 1등하는 비아디를 보면요 공장 하나 짓는데 얼마를 돈을 냈냐면 6.5%만 비아디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하고 펀드가 돈을 냈습니다. 그래서 깨지더라도 6.5%만 날리면 되니까 중국은 공장 22개 그냥 짓는 겁니다. 보조금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보조금 갖고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제 언쟁이 있지만 보조금을 보조금으로 주면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장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 527억 불 보조금 흔들면서 투자 유치를 얼마를 했냐? 이게 8배를 했습니다. 2천억 불 가까운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장사죠. 500억 불 던져놓고서 이걸 흔들어가지고 2천억 불 벌면 이건 기가 막힌 장사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 80대신 어르신 미국이 왜 뽑았을까 그러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레토릭일 뿐이고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을 보면 그런 건데 보조금 장사로 봐라. 보조금은 저것은 민간 기업에 대기업한테 주는 이게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 국방비입니다. AI 전쟁에 제일 필요한 딱 하나의 품목을 꽂으라면 반도체고 미국이 쪼다가 아니고 바보가 아닌데 거기다가 520억 불을 그것도 외국에서 하는데 돈 주는 진짜 애는 뭘까요? 방산물자는 성능이 제일 중요하지 그게 메이드 인 스웨덴이든 메이드 인 차이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국방비를 아끼면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 반도체 보조금 갖고 지금 세율 얼마 뭐 52시간 얘기를 하는데 52시간도요. 효율성이 있는 52시간 노동이면 make sense 해요. 근데 효율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52시간이 아니라 104시간, 208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거 참 결국은 중국 제일 무섭게 봐야 되는 건데 대학을요. 중국은 66학번도 7반이 없습니다. 문화인들 문 닫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77년에 대학 입시 제도 다시 해가지고 지금 대학생 1년에 1200만 명 나옵니다. 우리의 거의 17년 동안 키워야 되는 애들을 1년씩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학생이 중국이 1억 8천만 명이 졸업을 했고요. 문제는 대학교 수준입니다. 이번에 아까 보여드렸던 유니트리 그리고 딥시크가 다 저장대학교로 나왔는데 저장대학교 랭킹이 지금 중국에서 3등인데요. 이 학교의 수준이 얼마냐면 우리 서울대학하고 3등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10년 전을 놓고 보면 이게 우리는 10년 사이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 10등급이 밑으로 내려갔는데 중국은 40등급 올라왔습니다. 학교 수준? 그러면 학교 수준은 투자가 중요한데요. 서울대가 예산 제일 많이 쓰는데 서울대 예산이 중국으로 치면 51번째 정도 대학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清华대학이 서울대학의 7.6배입니다. 그리고 천재 한 명이 세상 다 바꿀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는데요. 중국은 지금 전국의 2,400개 대학 중에서 62개가 영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만든 이 친구도 15살에 대학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세계 1등하고 있는 DJI, 드론의 70%를 먹고 있는 DJI, 지금 미국이 쫓아내려고 그 난리를 치는 가입자 20억 명 틱톡, 그리고 딥시크 보면 언제 다 창업했냐면 전부 20대에 창업했습니다. 우리는 20대에 지금 토플 공부하고 토익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얘들은 창업해서 세계를 무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게 바로 이건데 지금 최근에 딥시크 말고 뜨고 있는 중국의 6마리의 용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요 6인데 이건 사종 로봇, BCI, 내 인터페이스, 인공지능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재미난 게 브레인코라고 이거 중국에서 BCI 1등 하는 회사인데 이 친구가 87년생인데 우리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 카이스트도 이 정도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시스템, 사람 이거 지원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 거기서 학부 들어온 애들 다 이거 중국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딥시크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의대가 아니라 반도체 공대 만들어야 됩니다. 한전공대가 아니고 반도체 공대 이거 빨리 만들지 않으면 문제된다.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돈 안 줘서 안 되는데 반도체 펀드가 어려우면 AI 펀드 만들어라. 이거 없이는 안 될 거다. 그리고 지금 DC 데이터 센터하고 이게 고압선 지나가는 걸 우리 혐오 시설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AI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누가 풀어줄래? 그건 정부하고 국회가 풀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 못 풀면 AI는 별 의미 없다.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결국은 2017년하고 25년에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다릅니다. 지금 이거는 대미 수출 비중 중국이 19에서 25%로 떨어졌고요. 미국이 무역 적자 많이 낸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65%에서 29% 떨어졌습니다. 중국 제재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가기 어려운데 결국은 지금 이 미국의 동맹들은요 팔 조심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팔 비틀어 가지고 지금 돈 터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 외투는 태양이 벗기는 것이 바람이 아닙니다. 저 트럼프 지금 전공법으로 중국을 때리면 되는데 자기 옆에 있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때려가지고 겁줘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건데 그러는 사이에 전 세계가 다 이제 경계 눈초리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 왜 이런가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어려서부터 교장이라 가지고 동화책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동화책에 나오는
이 나그네 스토리를 안 봐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 트럼프노믹스 많이 얘기하지만 이게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 아젠다, 앞뒤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욕심은요, 저는 제2의 9.11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지난번 9.11은 비행기를 몰고 가서 폭파시킬 일이 없습니다. 가방에다가 드론 5대만 넣고 가가지고 거기서 올리면 뭐 트레이드 센터든 뭐든 다 때려 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트럼프는요, 2년짜리도 약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미난 건 지난 1기 때 공약 실행률이 23%밖에 안 됩니다. 5가지 중에서 1개밖에 실행 안 했습니다. 트럼프의 구찌 뻥에 너무 놀랄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악마하고 트럼프의 공통점이 뭐냐? 약한 놈부터 잡아먹는 거다. 그래서 1번 타자가 되면 이건 죽는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캐나다하고 멕시코고 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누가 될 거냐? 한국, 일반, 대만 셋 중에 한 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안 돼야 되는데 영토 아까 말씀드렸고요. 9.11 다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트럼프의 많은 정책은요. 독창성이 없어요. 트럼프가. 엄청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이거 다 베낀 겁니다.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는 1914년에 나온 거고요. 이게 마가는 1980년에 레이건이 했고 보편관세는 닉슨이 한 겁니다. 근데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역대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트럼프가 몇 등 했냐? 45명의 대통령이 45등 했습니다. 가장 위대하지 않은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 건설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거짓말 잘합니다. 4년 동안 임기 동안 조사해봤더니 이만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지금 그 보편관세 마가 이런 것들은 항상 미국이 힘들었을 때 나온 얘기고요. 이번에는 그 세 개가 다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이것의 간접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무역 적자가 어떻게 됐냐? 보편관세부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무역 적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트럼프는 유펜을 나왔지만 아마 경제학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트럼프의 딜레마를 이거를 생각해요. 적자를 줄이면 달러의 사용량이 줄게 되면 미국의 기축통화 위치가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적자를 계속 내야 힘이 있는데 이거 적자 난다고 상대편을 두드려 패는데 관세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관세지. 이게 미국의 철강항, 조선, 뭐 애기 기저귀, 이쑤시개, 마스크 그거 만들 회사도 없는데 65% 보복관세 때린들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의 큰 그림은 지난 바이든은 가치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거래적 동맹만 있지 돈 되면 친구, 돈 안 되면 적. 그래서 이번에 왜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가장 빠른 이제 인사 조각 정책을 실시하냐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인선은 지난 정부는 3G, 골드만삭스 출신, 그다음에 장군, 제너럴 그리고 가질레아 부자들 다니는데 이번에는요 C3F입니다. CEO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박스뉴스 사람들이 5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출신이 4명이고요. 40대가 대거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그랬을 때요, 아주 컬러풀한데 결국은 요건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조각을 누가 했냐고 그러면 트럼프의 이제 큰아들이 했는데 이 양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전문성과 경력 등을 앞세워서 트럼프 당선인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그래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보다 자신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한 놈도 안 된다. 이 얘기는 트럼프의 스텝들은 중상, 중하, 중성심이 있으면 올라가는 거, 중성심이 없으면 드랍. 그 지금 있는 스텝들의 특징은 책사가 아니라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갈공명이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 정부의 많은 정책들은 전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가는데 내부적인 충돌이 생기면 안에서 총질하다 끝나는 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펜스 15일 날 미넨 안보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유럽 민주주의 훈계하다가 난리 터졌고요. 그리고 우로 정전회담에서 이 두 사람의 외교 경력 합치면 100년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들은 다 초짜고 이 고문은 트럼프 골프 친구인데 부동산 업자입니다. 둘이서 협상해서 어떻게 될까? 이번에 우로 전쟁 종전 협상에서 너무 많이 퍼졌다는 얘기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진핑 뒤편에는요, 최근 12년 동안 정상회담하고
중국과 미국의 외교를 다 조율한 사람이 바로 왕후닝이라는 사람입니다. 부단대 도박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95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컨트롤했고 푸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대통령들하고 장사했는데 트럼프하고 딜하는 거 쉽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진핑 38년 동안 미국 몇 번 가봤냐? 9번 가봤습니다. 대통령 되기 전, 주석 되기 전에 5번 가봤고요. 그래서 요 사진들이 이제 처음 갔을 때 얘기고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적으로 생각하냐? 시진핑의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를 유학할 거냐? 하버드를 갔습니다. 시진핑이 딸을 유학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피즘은 지금 2.0, 1.0을 보면요 똑같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창의성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화시키거나 약화만 이제 아이디어가 똑같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40대면요 나이 말 안 듣습니다. 50대면 생각 절대 안 바꾸고요. 근데 7말 8초 되신 어르신이 생각 바꿀까요? 안 바꾸죠.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500억 불의 황금 드라이브 하나 주면 오케이 했는데 이번에는 단가가 올라갔어요. 1000억 불에 황금 투구 줬더니만 만나줍니다.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바이든하고요. 트럼프는 이거 슈퍼맨입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패는 거고 바이든은 그물 쳐서 이제 잡는 건데 문제는 이 두 사람들의 그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은 당근 먼저 주고 한 사람은 채찍 나중에 주는 것 이게 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미중의 전쟁을 보면 결국은 적 100명 죽이려면 아군도 6, 70명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중 전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선거에서 져버리면 끝나는 2년짜리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트럼프 공약률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말하고 실현하고 굉장히 다른 건데 지금 이런 일들 중 얘기하지만 그 반대로 나올 수 있는 얘기를 제가 파란 색깔로 써놨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게 트럼프의 아젠다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장단은 미국에 맞추지만 절대 같이 춤은 추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대미 수출이 0이 되면 중국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중국의 GDP에서 대미 수출 전체가 2.8% 정도 됩니다. GDP 5%에서 2.8% 깨지면 2.2%밖에 안 돼. 중국 망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요. 소비가 GDP의 56%인데 요거 5%만 올리면 2.8% 바로 리커버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금년의 경제정책은 대미 수출 0으로 잡고 재정정책, 금융정책 풀로 쓰고 민간기업 풀로 땡겨서 5% 맞추는 게 전략입니다. 재미난 건 이제 협상의 대표들인데 미국의 협상의 대표들은 전부 처음이고요. 중국은 저 분야에서만 40년 이상 이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기에 이제 협상 대표 중에 한 사람 피터 나바로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갖는 것은 바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의 이제 비서관이 이번에 USTR 대표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 과거하고 지금 다른 것이 왜 트럼프 정책이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냐면 무역 적자 비중이 65에서 29% 떨어졌고요. 미국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21에서 13%훅 떨어졌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도 19%에서 15%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격이 굉장히 났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수출이 0이 되면 2.8, 2.9가 마이너스 나오는데 요거를 내수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출이 미국으로 하는 게 15%, 미국 이외 지역이 85%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싸움에서 지금 결정적인 인질 3명은 월마트입니다. 첫 번째는 월마트의 물건 60%가 메이드 인 차이나. 두 번째는 이 애플 생산의 95%가 중국입니다. 테슬라 판매 비중 37%가 중국이고 생산 비중 40%입니다. 이 세 놈을 제재하는 순간에 주가가 대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이 10% 보복 관세를 때렸어요. 캐나다하고 멕시코 25%. 우리 같았으면 만약에 그렇게 맞았다 그러면 주가 폭락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중국은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이 선수를 쳤습니다. 10% 때렸는데 중국이 15%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카드 2장을 더 썼어요. 자원으로 통제하겠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구글을 반독점법으로 제재하겠다. 구글은요. 뭐 의원님들 중국 가서 구글 검색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트위터, 페이북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근데 장사도 안 하는데 제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은 쇼를 한 겁니다. 카드를 살짝 꺼냈다 보여주는 거죠. 기업을 제재했다. 그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테슬라, 2순위는 애플입니다. 만약에 테슬라를 미국이 세게 45% 보복해서 때렸다고 그럴 때 테슬라 공장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영업정지시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퍼스트 버디라고 하는 놈이 지금 얻어 터지고 오는데 그거 가만 내버려뒀다 그러면 난리 날 거고, 그리고 그걸 제재했을 때 애플 1년 영업정지시킨다. 그러면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하는 놈이 주가가 폭락을 하긴 나스닥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미국이 견딜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디케이터는 테슬라입니다. 근데 반대로 테슬라를 제재했다고 하는 순간에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면 2018년에 미중이 전쟁을 했을 때 그 전쟁의 와중에서 미국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상하이 린강에 거기다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가서 질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공장으로 만들었고 1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자 유치의 전형적인 위대한 사례다. 중국이 케이스다를 그렇게 하는데 이걸 제재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테슬라를 제재하는 순간에 어떤 첨단 기업도 다시는 중국에 안 들어갑니다. 둘 다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게 바로 카드라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8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복 관세 맞불 작전을 하는데 선수 쳤다. 이건 왜 그러냐? 이미 4년 전에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의 스텝은 지금 12년 동안 미국하고 관계를 다 보고 컨트롤하고 대응해봤던 AI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스텝들은 다 이제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거기서 치고요. 그 다음에 환율 절하시켜버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히토류를 통제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수 확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업들 관련돼서는 미국 기업들은 제재를 하고 미국 이외 기업은 우대를 해서 미국 욕보이는 거죠. 지금 중국이 한국 기업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옵니다. 그거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의 85%를 다른 나라 하기 때문에 아세안 지역으로 우회 무지갈 아세안이 대박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 이거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이 이번에 이 관세 정책을 쓰지만 그게 어려운데 이제 할 수 있는 당장에 보이는 것 핵심 광물 제한이지만 요거를 정말 제한을 해버리면 글로벌 공급망에 치명적인 충격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애플이나 테슬라나 월마를 제재하면은 나스닥 폭락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반대급부가 또 있습니다. 미국도 카드가 뭐냐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상장한 기업이 214개인가 됩니다. 이거 오늘부터 거래 중지, 증자 금지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이제 카운터파트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지금 당장 뭐를 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묻고 따블. 1단계 합의에 미국이 2천억 불 중국이 적자 줄이겠다고 해줬는데 트럼프가 낙마하는 바람에 중국이 아주 얍삽하게 1,100억 불만 사고 입 닦았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지금 빚을 받을 게 있는 거죠. 900억 불 내놔라. 그럼 시진핑 당연히 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은 묻고 따블 900억 불 사주고 플러스 2천억 불 더 할게. 보복관세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트럼프는 봐라. 내가 힘도 안 썼는데 2천억 불 얘들이 또 내놨잖아. 이런 카드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마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재정적자 필연적으로 늘어나면요. 국채 발행해야 되는 누가 사주냐. 전 세계가 다 팔고 있으면 영국 빼놓고요. 그러면 이게 발행은 늘어나고 사주는 없으면 금리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중국이 3년 반 동안 팔았던 미국 채 우리 다시 사줄게. 왜? 작년에도 중국은 대미 흑자가 3,600억 불이 났습니다. 2천억 불 사주더라도 뭐 별거 아니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는 중국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작년에 무역 흑자가 9,900억 불 났습니다. 역대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세계 1등 하는 게 배터리인데요. 1950년 이후에 세상의 모든 첨단 기술은 미국이 발명했고 미국이 주도하지만 딱 하나 배터리는 미국이 못 만듭니다. 중국이 세계 1등.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로봇이든지 무슨 뭐든지 간에 다 좋은데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아무리 좋지만 핸드폰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없으면 날아가는 거죠. 앞으로의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이걸 못하니까 이거 투자 줄게요. 그리고 펜타닐 이거 바로 우리가 스톱시킬 수 있어. 중국할 수 있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죽였던 1985년도 엔다카 환율을 220엔을 한 방에 53% 절삭시킨 거죠.
그리고 금융시장 열게해서 거기서 이제 버블을 만들어서 죽였는데 이거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미국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합니다. 왜? 지금 중국의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부 다 부채 문제, 지방정부, 국유기업 다 부채 문제인데 우리 대우조선 여러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출자 전환해서 부채를 주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주식시장이 튼튼해야 되는데 중국의 기업 부채 또 주식으로 전환해서 버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려면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4년 동안 전 세계에서 주가가 빠진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고 올라간 나라가 미국이죠. 가격이 너무 쌉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그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게 되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의미가 있고 우리도 98년에 금융위기 때 엉망진창인데 그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조지 소로스를 자문으로 불러가지고 한 게 자본시장 100% 완전 개방해서 우리 지금 주식시장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중국은 지금 이게 그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도 아까 많은 이제 첨단 기업을 육성하는 건 좋은데 돈을 어떻게 회수할래? 이거 캐피탈 마켓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사회주의라 보는 착각은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시장인데 무슨 사회주의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본주의고 이것을 창업기업, 신생기업, 신성장 동력이 아까 홍 의원님 얘기하신 그것의 자금의 액지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은요 두려운 것은 트럼프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14개 인민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무릎 꿇어가지고 돈 2천억 불 갖다 바쳤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돈을 줘도 쪽팔리지 않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 7개월 동안 외국인이 30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1,000억으로 치면 300억 불이 나간 거예요. 우리 1년에 한 450억 불 무역수지 흑자나는데 거기서 200억 불 날려갔다고 그러면 난리 날 건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25조 원 나갔다고 누구가 신경 씁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죠. 미국은 아주 부드럽게 돈 빼갈 수 있고 중국은 우아하게 창피하지 않게 돈 줄 수 있는 방법이 캐피탈 마켓 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미중의 전쟁은 이렇게 간다. 미국은 디커플링을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디보싱을 생각합니다. 대미 수출 빵 이걸 만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미국은 첨단 기술을 중국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바로 US 테크 프리입니다. 미친 듯이 국산화를 하는데 그게 이미 보여준 반도체, OLED 이건데 거기서 최대 피해자가 누구냐?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대응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는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자료는 그 핸드아웃에 뒤에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 드렸는데 이게 중국이 망한다고 얘기를 하면 딱 좋은데 망하지 않을 것 같아갖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